김종배 시선 집중.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배입니다. 엊그제 문화체육관광부가 발표한 2023 국민 독서 실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 성인 10명 가운데 6명은 1년간 단 한 권의 책도 읽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런 가운데 책의 겉표지만 따온 모형책이 수년 전부터 인테리어 용도로 큰 인기를 얻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 이 현상 어떻게 봐야 될지 일부에서 이야기 나눠보고요. 최근 정부가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에 1인 가구의 공공주택 전용 면적을 35제곱미터 이하로 제한한 걸 두고 역차별 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2부에서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4월 20일 토요일 김종배의 시선집중 광고 듣고 시작합니다. 아침을 깨우는 이슈들 같이 들으실래요? 사람 냄새 나는 우리들의 이야기 토닥토담. 네, 토닥토담 세 분과 함께합니다. 장윤미 변호사 모셨고요.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MC 정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리고 최민석 작가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우리 MC 정원은 아주 목소리가 아직도 감기 뒤끝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게 잘 안 떨어지더라고요. 요즘 감기가. 오래 가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도 주제와 관련된 오디오 듣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지저분한 곳을 가려준다. 감성 인테리어에 좋다. 한 인테리어 쇼핑몰 제품 리뷰인데요. 어떤 제품일까요? 화분? 액자? 정답은 모형 책입니다. 실내 장식용 모형 꽃, 모형 과일처럼 모형 책이 인테리어 소품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층고 높은 책꽂이로 핫플레이스로 등극한 코엑스의 별마당 도서관도 절반 이상을 모형책으로 채웠습니다. 출판업계 관계자는 서점마저 책을 인테리어 도구로 사용하는 씁쓸한 현실이라고 탄식했는데요. 이뿐만이 아닙니다. 독서 인구는 갈수록 줄어드는데 정부가 출판산업 지원 관련 예산까지 감축하면서 출판업계는 삼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네, 오늘 책 얘기를 좀 한번 해봅시다. 모형책, 인테리어용 모형책이 등장했다는 것은 책을 안 읽는다는 하나의 반증이기도 하죠. 책 있으면 굳이 이런 모형책 갖다 놓을 이유는 없을 테니까. 그러면 얘기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앞서 오프닝에서도 전해드렸습니다. 문체부 조사 결과 우리나라 성인 10명 가운데 6명은 1년에 책을 한 권도 안 읽는다. 자, 그러면 세 분은 어떨까를 지금부터 탐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장윤미 변호사는 자 솔직하게. 네, 아주 솔직하게. 네, 몇 권이나 읽으십니까? 저는 근데 제가 20대 때부터 유일한 취미가 그냥 독서예요. 제가 이게 뭐 등산하는 것도 별로 좋아하지 않고요. 그리고 전 개인적으로 만화책도 상당히 많이 보거든요. 예전에는 왜 만화책을 사서 보지? 좀 돈 아깝다 이 생각을 했었는데 만화책은 좀 빌려 읽을 공간도 좀 사실 없기도 하고 소장 가치가 더 높다고 저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도 뭐 감명 깊게 읽은 또 책이 있었는데 뭐 동경 111이라고 괜찮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책을 좀 많이 보는 편이고 일단 대학교 처음 들어갔을 때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게 애들이 엄청 책을 많이 보더라고요. 인문대라 그랬던 것 같은데요. 지금 저희 제작진이 긴급 제보를 줬는데 네. 우리 장윤미 변호사 맞아요. 가방에 늘 책이 있더라고요. 맞아요. 예, 책을 그냥 읽는 걸 좋아하는 편인 건 맞습니다. 네. 예, 고전도 따로 찾아 읽고 이러니까 되게 좀 인생에 도움이 되더라고요. 애독자시구나 그러니까. 네네. 뭐 최민석 작가에게는 굳이 질문 안 드려도 되는 거예요. 작가신데. 근데 이게 이제 편견이 있는데요. 작가이기 때문에 책을 많이 읽을 것이다. 그건 편견이고요. 뭘 편견이야. 많이 읽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의무. 근데 책을 많이는 못 읽지만 책을 자주 읽습니다. 그러니까 책을 거의 매일 읽으려고 하죠. 그러니까 권수를 따지면 권수는 많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저는 좀 주로 두꺼운 책을 읽거든요. 소위 말하는 벽돌책. 그러니까 두꺼운 책이 왜 좋은지는 시간이 나면 말씀을 드리겠고 오늘 주제랑 별로 상관이 없으니까. 목침 대용으로 쓰는 책. 네. 그걸 실제로 읽는 거죠. 그래서 권수를 따지고 보면 뭐 1년에 12권 정도? 13권 정도? 왜냐하면 제가 읽는 책들이 보통은 기본으로 한 700페이지는 되니까. 그러니까 독서 시간으로 따지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하루에 뭐 1시간 정도는 책을
거의 읽는다고 봅니다. 사실은 그 책을 몇 권이나 읽느냐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읽느냐가 사실은 되게 네. 중요한 거거든요. 열독률이 중요해요. 저는 사실 읽은 책을 계속 읽거든요. 저렇게 자기 정당화. 우리 M장은 저는 전형적인 생계형 독서인입니다. 네. 먹고 살려고 책 읽는. 방송을 위해서. 네, 뭐 그렇기도 하고요. 아니, 그것도 좋은 거죠, 사실은. 네. 아니 원래는 이렇게 직접 경험 같은 것들을 많이 해야 방송에서 할 이야기거리들이 좀 많은데 네. 일하다 보면 물리적으로 직접 경험을 할 시간이 줄어들다 보니 간접 경험이라도 좀 늘려야겠다라는 생각에 저는 네. 일부러 서점을 좀 많이 가는 편이고요. 일부러 좀 많이 삽니다, 책을. 5권 사야 2권 읽더라고요. 확률적으로. 중요합니다. 그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선생님? 중요합니다. 책을 많이 사야 네. 그 중에 이제 네. 마음에 가는 게 있고 돈이 아까워서 뭐라도 읽게 되는 거죠. 네. 그리고 저는 마음 진단하러 서점에 자주 갑니다. 마음 제가 집는 책이 제 마음을 좀 마음 상태를 대변해 주더라고요. 아, 전 그 말을 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되게 힘들 때가 있었는데 네. 전혀 의식하지 않았는데 네. 어느 제가 책을 읽는 거 반출해 보니까 사람에 대한 책을 읽고 있더라고요. 진짜로.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어떤 저기 뭐냐면 자서전보다는 평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걸 제가 읽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랬을까 생각해 보니까 네. 아, 남들은 어떻게 사는가 네. 이게 궁금해가지고 네. 아, 저는 그 말을 그러니까 100% 공감해요. 네. 그래서 요즘 제가 무슨 책을 샀는지 좀 봤더니 대부분 주식 책이더라고요. 그래요. 아주 신구형. 그 주식 책이더라고요. 예. 근데 주식 때문에 힘든 건 저만은 아닌 것 같아서. 네. 요즘 많이 힘드시구나. 많이 힘듭니다. 사실 그 문체부 조사 결과로 보면 성인 10명 가운데 6명은 책을 한 권도 안 읽는다고 하지만 사실 그 1년에 출판되는 그 양으로 보면 우리나라가 출판 대국이라고 그래요. 네. 네. 보통. 그런데도 그러면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지느냐? 이제 출판계에서 이미 분석이 나온 게 우리나라가 출판 대국이 되는 가장 큰 비결은 뭐냐면 거의 대부분이 학습지, 네. 그다음에 어린이 도서. 이게 거의 절대적으로 비중을 차지한다고 하더라고요. 아,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전집으로 다 쟁여놓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요즘은 그 독자의 시대가 아니라 작가의 시대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책은 별로 안 읽지만 책을 다들 쓰고 싶어해요. 책을 쓰는 그 작가가 되는 문턱도 낮아졌고 예전에 비해서. 그리고 또 1인 출판사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거기다 요즘 또 독립 출판이라는 것도 있더라고요. 예. 그래서 이제 출판을 예전에는 뭐 다품종 다량이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예전에 조금 이제 명확하게 대비를 위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소품종 다량 출판을 했어요. 적은 책을 부수를 많이 찍어낸 거죠. 근데 요즘 반대입니다. 다품종 소량입니다. 그러니까 1쇄를 찍을 때 딱 1000부만 찍어요. 그렇죠. 예, 일단 내놓고 보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오는 책의 종수는 예전에 비해서 훨씬 많아진 거죠. 그렇죠. 그 말씀하시니까 요즘 이제 몇 세를 찍었다. 요 얘기를 하던데 이 몇 세가 꼭 몇 부를 그 직결되는 의미하는 건 아닙니다. 예, 왜냐하면 옛날에 이제 쇠라는 게 한 번 찍었다는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 찍을 때 1000부를 찍느냐 5000부를 찍느냐는 이거 전혀 다른 별개의 문제니까. 그러네요.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그만큼 출판계가 힘들다. 요 얘기를 좀 많이 하던데 알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세 분은 아주 훌륭한 독서가들이시다. 이렇게 중간 정리를 하도록 하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목소리에 힘을 내셔도 된다. 아, 그러네. 자신감을 갖고. 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모형책이라는 게 도대체 뭐예요? 이제 인테리어 소품으로 요즘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예. 이제 책 페이지가 보통 보면 영어 원서책인 경우가 많습니다. 아, 그것도 또 이거 원서? 네. 그래서 이제 안은 비어 있고요. 이제 박스 형태로 제작이 되어 있죠. 그래서 책장 인테리어를 좀 많이 하는데 거기에 이제 채울 책이 없기도 하겠고 그리고 실제 책 무게가 상당합니다. 제가 그 얘기는 들었어요. 그러니까 좀 사무실 이런 데 꾸밀 때 사실은 그 책장을 쫙 해놓고 책을 꽂아놓으면 그 인테리어 효과가 좋잖아요. 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키로떼기를 한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네. 그러니까 보통 책을 이제 중고책 팔 때도 킬로그램당 얼마 이런 식으로 이제 무게재서 팔고 막 이러거든요. 네. 근데 중고서점 이런 데서 그냥 아예 떼오는데요. 네. 책 불문, 종류 불문에 그냥 갖다 꽂는. 이런다는 얘기는 제가 옛날에 들은 적이 있었어요. 네. 그 얘기는. 근데 이제 가격대가 아무래도 좀 있고 무게감이 상당하다 보니까 그거를 이제 싣고 오는 것도 일이다 보니 근데 이제 모형책은 가볍거든요. 꺼내면 그냥 안에가 텅텅 비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진화한 거군요. 그렇게 이제 중고에서 이제 그 중고책 떼오는 게 아니라 모형책으로 갖다 꽂는다. 네. 그리고 좀 더 이제 있어빌리티라 그러죠. 야, 있어 보이는 책을 갖다 꽂아놔야 되는데 중고 서점에서 가져오면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책이 오다 보니까 본인이 원하는 컨셉이 안 맞을 수도 있는 거죠. 그렇죠, 물론. 네. 아니 그러면 그런 모형책은 누가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작업자들이 따로 있더라고요. 저도 이제 그 인터넷에 검색을 해봤더니 상당히 많이 파는데 이게 단순히 꽂아놔서 미관상 좋게 하는 것도 있지만 이게 수납함 같은 기능을 또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일반 상자보다는 책 모형으로 돼 있으면 좀 있어 보이기도 하고 또 네. 영어책 모양으로 해서 거기 안에 뭐 리모컨이나 아니면 전선 같은 거 좀 정리하게 하는 수납함 대형으로도 해서 네. 많은 분들이 이제 팔고 있는데 여기서의 그냥 잠깐 법률 이슈를 짚고 간다면 이게 원래 있는 책의 표지를 그대로 차용하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저작권법 위반이에요. 그 도둑질합니다. 이거 완전 저작권법 위반이에요. 네. 저작권에서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게 책 표지와 관련해서 제일 논란이 많이 되는 건 일단 책 표지를 인터넷에 올리면서 막 자기 서평 같은 걸 쓰는 게 있어요. 그것도 이거 저작권법 위반 아니야? 이렇게 걸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건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공공이용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고 근데 이건 판매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건 저작권법 위반 문제가 될 수 있죠. 네. 보통 이제 책이 인테리어 소품이기 이전에 패션 아이템으로 이제 된 지는 꽤 오래됐거든요. 이게 들고 다녔을 때 좀 폼이 나는 책들이 잘 팔린다. 이게 출판업계에서는 불문율처럼 있더라고요. 작가님이 이건 잘 아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최민수 작가 그래서 벽돌처럼만 들고 다니신다는 거 아니에요? 못 들고 다니는 거죠. 못 들고 다니고 그게 집에 있고 사실 이게 요즘 갑자기 그 어디서 툭 튀어나온 그런 유행이 아니고 옛날부터 있었던 겁니다. 아, 옛날부터 있었어요? 서양에도 있었고 그 위대한 개츠비가 1920년대, 30년대 미국의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30년대를 보여주는데 그 주인공 개츠비가 굉장한 졸부잖아요. 그래서 자기 집에서 파티도 많이 열고 뭐 식객들이 되게 많아요. 거기 이제 올빼미 눈이라는 식객이 있는데 실제 이 사람은 이제 작가 피츠제럴드의 절친인 링 라드너를 모델로 한 사람입니다. 동그란 존 레논의 안경을 꼈다고 해서 이제 올빼미 눈이라고 부르는데 이 올빼미 눈이 그 개츠비의 서재에 와서 그 책들을 다 보고 와 이게 다 진짜 책이야 그러면서 엄청 감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소설을 보면 개츠비가 그 옥스포드 대학의 서재를 본따서 지적 허용을 위해서 서재를 꾸며놔요. 그러니까 올빼미 눈이 왜 이게 진짜 책이라고 감탄을 했냐면 그때 당시에 많은 졸부들이 가짜 책으로 서재를 채워 넣었기 때문인 거죠.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퍼뜩 드는 한 장면인데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집무실이 공개가 됐잖아요. 네. TV에 나오잖아요. 네. 거기도 가운데 그러니까 소파가 있고 양쪽으로 벽으로 네. 막 책장이 쫙 있는데 전부 다 하드 카바의 아주 네. 클래식 디자인. 네. 저걸 보면서 저는 그건 진짜 책이겠죠? 진짜 설마 모형책은 읽었을 아니겠죠? 것인가, 이런 그죠? 부분. 뭐 의심을 해볼 수는 있는 거죠. 근데 아무튼 네. 저는 보면서 저걸 다 읽었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거든요. 아무튼 이게 하던 얘기로 돌아와서 이게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그 해외 여행을 다녀보면 에어비앤땡이라고 그 공유 숙소가 있잖아요. 거기 가보면 이제 요즘 숙소는 대부분 호텔처럼 예쁘게 꾸며놓거든요. 거기 가면 이 모형책이 꼭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지금 말하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조금 더 교묘한 방식으로 자신의 그 지적 허영을 과시하지는 않는데 왜냐하면 주로 팔리는 모형책들이 뭐 어반 나이 땡이라든지 킴포 땡이라든지 이런 패션 잡지나 여행지나 인테리어 잡지를 그대로 본딴 책들을 전시해 놓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보더라도 이건 인테리어 소품이에요. 고상한 철학적인 건 아니고. 그런데 그 해외에 가보면 카페나 숙소에 진짜 막 찰스 다윈의 책이라든지 애덤 스미스의 책이라든지 이런 게 있어 그러면서 들어보잖아요. 가볍습니다. 드는 순간 너무 가벼워서 이게 우리나라만의 마음이 현상은 아니구나. 확 무너지고 그러니까 그거야말로 진짜 그 지적 허용과 인테리어를 겸해서 네. 하려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보편적인 욕구고 사실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장윤미 변호사님이 지적했듯이 사실 표지 디자인을 만드는데 굉장히 출판사가 많은 공을 들입니다. 네. 특히 패션지라든지 패션 잡지라든지 여행 잡지 이런 데서는 표지가 사실 독자를 유인하는데 거의 대부분의 역할을 하거든요. 이걸 그대로 가져와서 쓴다는 거는 엄연한 문제인 거고 사실 저도 제 책의 표지를 제가 다른 출판사에 가져가지 못해요. 출판 계약을 할 때 예를 들어서 MBC라는 출판사와 계약을 하면
그 MBC와 같이 협의해서 제 아이디어로 만든 표지일지라도 그거를 다른 출판사에서 낼 때는 MBC에서 돈을 주고 사야 됩니다. 예. 편집한 내용까지도. 네. 예. 그러니까 그 점이 가장 큰 문제인 거죠. 근데 이런 현상을 지켜보는 출판계의 심정은 어떤 걸까요? 출판계의 심정은 그야말로 찹찹하죠. 안 그래도 문체부가 매년 국민 독서 실태 조사를 발표를 하는데 네. 2023년께 발표가 됐거든요. 요 조사 기간은 2022년 9월부터 2023년 8월까지입니다. 자그마치 성인들 5천 명 이상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이 조사가 뭐 옛날에는 뭐 좀 작게 됐지만 94년부터 실시가 됐어요. 네. 94년부터 실시가 될수록 됐는데 매해 그 성인들의 독서률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냥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성인 10명 중에 6명이 책을 안 읽고 있다. 예. 1년에 한 권도 안 읽고 있다. 그러니까 옛날에는 책을 안 읽어도 사서 장식을 하기 위해서라도 브레테니커 백과사전을 샀어요. 그걸 사서 꽂아놨습니다. 네. 근데 이제는 저 있었어요. 네.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라 아예 모형책을 사서 놔두고 사람이 책을 사서 놔두면 한 번씩 펴서 읽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사는 게 중요하다 이건데 이제는 아예 모형책을 사버리고 모형책을 사더라도 이게 그대로 놔두면 좀 우리가 공간 활용도가 떨어지니까 열리는 거, 예, 열리는 건 좀 더 비싸거든요. 일반 모형책은 1,000원대고 열리는 건 5,000원대입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뭐 리모컨도 놓고 뭐 여러 가지 수납도 하니까 양득으로 좋다는 거죠. 네. 그런 식으로 점점 진화되고 있는 거죠. 근데 독서 형태의 변화도 큰 영향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실제로 책을 읽는 이 숫자는 많이 줄어들었지만 텍스트 소비량 1인당 텍스트 소비량은 또 어마어마하게 늘었거든요. 네, 그러니까요. 네, 스마트폰 보면서 기사 보고 그러네요. 여러 가지 뭐 자기가 관심 있는 분야에 관련된 이 텍스트들을 읽는 거는 스마트폰을 통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바로 그 지점인데 여기서 책의 미래 이야기가 나오는데 조금 전에 이제 네. 최민숙 작가가 이제 뭐 땡땡이었던 네. 백과사전 얘기를 했지만 옛날에 백과사전은 많이 샀어요. 네. 왜냐하면 뭔가를 알아보건데 백과사전 좋으니까. 근데 지금은 살 이유가 별로 없죠. 왜? 검색하면 다 나오니까. 그죠? 그러니까 저도 사실 갖고 있다가 버렸거든요. 엄청 무거워요. 그리고 그 사전이 엄청 무거운데 책장 중간에 놓으면 내려앉아요. 그래서 맨 밑에 그러니까 깔아놔야 되는. 근데 결국은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어떤 지식을 취득하는 경로에서 책이 그러니까 후순위로 밀려버린 이런 사실 그 결과도 분명히 있는 거고. 네. 그러다 보니까 책의 용도가 달라지는 측면도 좀 있는 거 아닐까요? 중요한 거는 이제 지식의 양과 질인 거죠. 그렇죠. 예, 지식의 질이라는 것은 인터넷에 있는 것은 사실상 비슷한 정보가 동호 반복하듯이 계속 생산되는 확대 재생산되는 것의 결과물이 많고요. 그래서 인터넷에서 어떤 걸 서치해 보면 비슷한 말이 여기저기서 계속 있어요. 그리고 한 명이 누군가 실수를 하면 그 실수가 검증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동일하게 반복이 됩니다. 심지어 뉴스 인터넷에 있는 뉴스도 그렇고요. 그런데 책은 편집 과정에서 크로스 교차를 당연히 하고 그냥 2중 크로스가 아니라 3중, 4중 대여섯 번까지 그 팩트를 확인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지식의 질의 측면에서 우리가 스마트폰으로 접하는 그 소량의 정보보다 질의 측면에서 비교를 할 수가 없고 문제는 스마트폰으로 아무리 많은 정보들을 접한다고 해도 결국은 이게 한 인간의 문해력의 문제로 연결되고 결국 우리의 언어의 부박함으로 귀결되거든요. 네. 언어가 부박해지면 언어가 가난해지면 우리 사유가 제한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이제 책으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인 거죠. 네. 그 인터넷이나 이런 걸 통해서 얻는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즉답.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것에 대해서 표피적으로 바로 답을 주는 것. 그렇죠. 그 그럴 때 이상 검색을 이하도 하는 아닌. 거죠. 예. 네. 그러니까 어떤 뭐냐면 긴 호흡으로 뭔가 맥락을 가지고 입체적으로 뭔가를 습득할 수 있는 것과는 거리가 멀고. 네. 그리고 사실 인터넷에서 돌고 있는 그 지식이라고 해서 출처로 보면 사실 또 책이에요. 네. 맞아요. 결국은 그게. 스마트폰으로 접한 지식은
휘발성이 강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맞아요. 책으로 읽으면 오감을 자극하잖아요. 눈으로 보고 그 종이의 냄새, 손에 만져지는 종이의 질감 뭐 이런 것들이 다 여러 가지가 합쳐져서 전달되는 정보보다는 네. 확실히 휘발성이 강한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주제의 결론은 책을 읽읍시다로 책.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불만 없으시죠, 세 분? 네네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고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두 번째 주제로 이어가겠습니다. 더 넓게 귀 기울이고 더 깊게 살펴봅니다. 대한민국 시사의 기준 김종배의 시선집중.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토요일 코너 토닥토담 세 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민석 작가, MC 장원, 장유미 변호사 세 분과 함께하고 있는데요. 자, 2부 주제도 오디오 듣고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작년 4분기 출산율이 0.6명대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저출생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저출생 대책의 일환으로 공공임대주택 공급 면적을 세대원 수에 따라 제한하도록 제도를 개편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1인 가구를 중심으로 반발이 나오고 있습니다. 당장 결혼과 출산을 고민하는 이들을 위한 정책도 중요하지만 그런 고민조차 사치인 대다수 청년을 위한 큰 그림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네, 일단 좀 이거 좀 그 배경 설명이 좀 필요할 것 네. 같은데요. 장윤미 변호사가 좀 해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최근에 이슈가 된 거는 일단 정부에서 시행규칙 개정안, 구체적으로는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공포했기 때문입니다. 네. 이게 시행규칙이란 건 정부 내에서 이 부처의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 핵심 내용을 짚어보면 영구주택이나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공공임대 형식으로 이렇게 공급하는 주택 세대원과 관련한 공급 면적의 가이드라인을 정한 건데요. 상당히 줄은 겁니다. 특히 문제가 된 건 세대원 한 명인 가구 수인데요. 원래는 좀 40제곱미터, 한 12평 정도였어요, 최고. 그런데 이게 줄어서 전용 면적 35제곱미터, 이게 10.6평 정도 되는 것이거든요. 상당히 좀 줄었다고 할 수 있죠. 세대원 2명도 한 25제곱미터에서 44제곱미터 이하, 세대원 3명도 35에서 50제곱미터, 이런 식으로 기준을 정했는데 가장 큰 반발을 사고 있는 건 아니 아무리 한 명이 살아도 원래 한 12평 정도, 그것도 뭐 넓다고 할 수는 없지만 10평대로 낮춘 거는 이거는 뭐 주거 안정도 그렇지만 결혼하라고 뭐 이야기를 하고 이러면서 이렇게 줄인 게 말이 되냐, 뭐 이런 논란입니다. 이건 좀 논란의 지점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 세 분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역차별이라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이거는 그 탁상 공론이자 복지 후퇴 정책이라고 보는데요. 예. 그러니까 인간이 본질적으로 인생의 3분의 1을 잠으로 보내야 생존을 할 수 있는 존재잖아요. 예. 달리 말해서 인간에게 휴식은 삶의 필수 조건입니다. 그리고 그 휴식을 담보하는 가장 기초적인 장소가 집이잖아요. 네. 근데 이 집의 면적을 제한한다는 거는 인간의 휴식의 질을 현저히 떨어뜨리는 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인간 몰이해의 결과이다. 그러니까 국민을 단순히 국가의 생산성 증대에 기여하는 존재로 보기 때문에 야 뭐 좁아도 어차피 결혼해서 애 나오면 옮겨줄 테니까 되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게 그렇게 딱 안 된다는 거죠. 네. 휴식이 바탕이 되어야 사람이 연애를 할 마음도 생기고 사실 집에 초대를 했다고 쳐봐요. 네. 뭐 그런 과정에서 결혼도 하게 되고 애도 생기게 되는 건데 집에 딱 가보니까 너무 좁아. 그걸 딱 보면서 갑자기 현실이 자각되면서 우리 이렇게 살기 어려우니 결혼은 우리에게 너무나 머나먼 나라의 이국어겠지. 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아쉽습니다. 1인 가구인 M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굉장히 어이없고요. 네. 이게 저출산 대책으로 나온 정책 안에 이게 있었다는 거잖아요. 예. 정책이라는 게 그 방향성과 목적이라는 게 있을 것이고 거기에 맞는 대책이 나와야 되는데 너무 반대로 달리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네. 1인 가구에게 1인 가구가 임대할 수 있는 주거 공간의 크기를 줄여놓은 건 그럼 뭐지? 혼자 살면 이렇게 힘드니까 빨리 결혼해서 2명이 돼서 더 넓은 임대주택으로 갈 수 있게끔 해야겠다. 그래서 결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유도한 걸까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잖아요. 압박 정책인 거죠. 압박 정책이다. 압박 정책이 과연 통할 거냐. 근데 아니
혼자 살기 좀 괜찮아야 결혼도 생각을 하지. 혼자 사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안 되겠다. 결혼해야겠다. 그럼 좀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어유 열변을 토하셨네. 장혜민 변호사. 그런데 정부 입장을 뭐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정부에서 이런 정책을 하게 된 이유는 있어요. 그러니까 예산이 좀 한정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다면 이걸 배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저출생과 관련해서 더 직결된 건 2인 가구, 3인 가구이겠죠. 그러니까 이런 공공임대주택에도 그쪽에 더 예산 분배를 많이 하자. 그래서 그 재원을 자녀를 둔 기혼부부 위주로 사용하고 아무래도 예산이 좀 줄어드니까 1인 가구 면적이 좀 줄어드는 그런 결과로 이렇게 그러니까요. 귀결된 것 같습니다. 바로 이게 이제 정책의 논리에는 우선순위라고 하는 게 있고 선택과 집중이 있는 거니까 지금 장유미 변호사의 어떤 뭐 이런 진단은 두 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니까 그걸 이렇게 공식적으로 가이드라인을 딱 정해서 제한을 할 필요가 있느냐. 네. 오히려 대우를 하고 예. 가산점을 주고 이런 식으로 유도를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예. 게 저희 생각인 거죠. 그 보면 2인 가구가 지원할 수 있는 크기에도 캡을 씌워놨고요. 3인 가구가 지원할 수 있는 크기에도 캡을 씌워놨어요. 맞아요. 근데 이게 임대주택이나 공공주택 자체가 원래 허용된 그 범위가 그 크기가 좀 작다. 살다 보면 너무 작다. 그 아이를 키우다 보면 온갖 또 짐이 늘어나는데 네. 원래도 작다라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네. 거기에 이제 제한이 더 이제 좀 작게 이렇게 또 조정이 되다 보니까 이 임대주택 들어가라는 얘기냐 이런 얘기가 사실 1인 가구뿐만 아니라 2인 가구, 3인 가구 결혼하신 분들 사이에서도 있고요. 그러면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좀 많이 있는 정책이거든요. 대화 내용의 균형을 위해서 제가 또 그럼 또 악역을 맡아야 될 것 같은데요. 질문을 한번 이렇게 드려볼게요. 그러니까 1인 가구 같은 경우는 전용 면적 35제곱미터면 평수로 따지면 11평이 넘거든요. 10.6. 10.6. 그죠? 네. 네. 이게 적은 평수입니까? 혼자 사는데? 그래서 제가 한번 좀 재봤어요. 예. 근데 뭐 넓다고는 할 수 없지만 좀 마촘하니 그러면서 누군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사람이 최소한 1인 가구로 좀 확보해야 되는 면적이 한 8평 정도 된다. 이제 고시원 이런 데보다는 좀 넓고 그래도 고시원하고 비교하면 하면 안 그렇지만 네. 좀 넓게. 그래서 저도 이제 원룸에서 산 적이 있었거든요. 그때 한 14평 정도였는데 전용 면적 기준으로 예. 그렇게 아주 좁다라고 보긴 어려웠던 기억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그러니까 기준점을 뭘로 잡느냐가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이제 1인 가구라 하더라도 내가 침실 공간과 또 나의 취미 공간, 예를 들어서 뭐 게임을 한다든지 공부를 한다 이런 어떤 공간을 좀 분리했으면 좋겠다는 소망을 가질 수 있죠. 네.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최적의 공간이냐 아니냐의 그러니까 기준점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 두 번째는 최소의 공간이냐 아니냐라는 기준점이 있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그럼 후자의 기준점을 놓는다면 이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좁은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느냐의 문제는 한번 논점이 될 수는 있는 거거든요.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넓고 좁음은 평균을 내는 것도 아니고 객관적인 기준도 아니고 사실 상대적이고 주관적인 기준이라고 봐요. 예. 제일 중요한 거는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거든요. 네. 이 정부의 정책 방향성이 장려나 아니면 지원책이나 우대책 이런 것이 아니라 당신은 1인 가구고 2인 가구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조건 제한하겠어. 그러니까 이렇게 압박을 하고 어박을 하는 방식으로 돼 있거든요. 여기에 맞춰라. 근데 만약에 내가 결혼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판단을 해요. 그러면 계속 여기에 살아야 된다는 건데 이게 사실은 심리적인 압박이기 때문에 이게 제일 큰 문제라는 거죠. 네. 그 1인당 주거 면적 평균이라는 게 있는데요. 매년 증가합니다. 매년 증가하는데 정작 이 정부에서 나온 정책은 오히려 5제곱미터를 줄였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원래 현실적인 추세하고도 반대되는 행동인 거죠. 네. 그리고 1인 가구가 혼자 사니까 좁은 데 살아도 된다고 쉽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혼자 살면 더 공간이 필요해요. 1인 가구의 특성상 집안에서 많은 것들을 합니다. 예. 집에서 잠만 자는 게 아니라 경제 활동을 집에서 하는 경우도 많고요. 그러네요. 경제 활동. 네. 집에서 뭐 홈트라 그래서 홈트레이닝, 집에서 운동도 하고요. 왜냐하면 여러 가지로 이제 경제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으니까 돈 내고 헬스클럽, 피트니스 센터 가는 것보다 그냥 집에서 간단하게 운동하자라는 분도 많고 집에서 대부분의 문화생활과
그 생계 활동을 이어가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매년 1인 주거 활동의 평균 면적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정부 정책은 역행하고 있으니까 이건 당연히 이거에 대한 반론이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말씀하시니까 지난주인가요? 저희가 그 무언 카페를 다룬 적이 있잖아요. 네. 네. 그때 최민석 작가가 하셨던 말씀이 저는 되게 인상 깊게 들렸는데 뭐냐면 보통 이제 1인 가구 같은 경우 네. 집안에 거실이라든지 이런 네. 공간이 없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그런 것들을 그렇죠. 그러니까 카페로. 느끼고 누리기 싶어서. 위해서 그렇죠. 느끼기 네. 위해서 그 카페를 찾는 경우도 있다.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 예. 그때 이야기를 지금 여기에 대입을 하면 대충 답은 나오는 거죠. 네. 그렇게 놓고 보면. 갈수록 1인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거든요. 예. 1인 가구 수가 증가하고 있고 우리가 카페를 확장된 거실로 쓴다는 거는 사람들이 집에 가서도 휴식을 못 하고 있어요. 그럼 문제는 자 그러면 지금 대부분 이제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주택은 조건들을 합해서 이제 제공을 하는 거니까 당신이 돈 많이 벌면 넓은 데로 이사 가면 되지 않느냐. 근데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러면 한국 사회에서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관점을 약간 바꿔서 이게 저출생 대책이라면 그렇죠. 자녀를 낳는 어떤 그 대상에게 좀 더 메리트를 주겠다,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하는 접근법으로 한다면 그럼 원천적으로 이것까지 부정할 수 있느냐? 만약에 부정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주거 공간에서 그럼 인센티브로 뭐가 돼야 될 것이냐라는 문제로 그럼 봉착이 되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그럼? 그러니까 일단 이 정책의 취지는 1인 가구의 저출생 문제 해결이 이제 1인 가구에 초점이 맞춰진 게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1인 가구를 결혼을 독려하고 출산을 할 수 있게끔 하겠다라기보단 이미 아이를 낳은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겠다 이 네. 측면이 좀 분명히 있어 보이고요. 예. 그리고 공간이란 게 저도 넓으면 넓을수록 좋겠다라는 생각은 들고 그냥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넓은 집에 있으면 외로움이 더 배가 되는 부분이 또 있잖아요. 그런데 그 한정된 예산에서는 이 정도의 어쨌든 그 공급이 좀 불가피한 측면이 있어서 가이드라인을 좀 정한 것 같아서 여기서의 저출생은 1인 가구의 뭔가를 독려를 이끌어내기에는 좀 턱없이 좀 부족하다는 이야기가 그 맥락에서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 조사 결과를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결혼 비혼 의사를 밝힌 비율이 높아졌다. 네. 근데 여기에 이제 그 같이 딸려 나왔던 그 데이터가 뭐냐면 인식이 바뀌고 있다. 네. 1인 가구인데 자녀 입양을 허용할 수 있고 허용해 줘야 된다는 어떤 응답이 올라간다든지. 예를 들어서 전통적 가족 개념이라고 하는 게 이제 사람들 사이에서 바뀌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만약에 공간 제한을 하면 내가 비록 1인 가구이지만 자녀를 내가 입양을 해서 키우고 싶다. 라는 어떤 이런 생각이 유발될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아주 현실적인 문제가 제기가 될 수 있고요. 한편으로는 또 한 가지는 과거에는 국민주택이라는 개념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분양 면적 32평, 실면적 25평. 요거를 이제 국민주택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딱 정해져 있었거든요. 이게 뭐냐면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한 거였어요. 근데 지금 예를 들어서 4인 가족이 그러면 보편적이고 평균적인 가족이냐, 가족 형태냐? 그렇지 않죠. 그렇지 않다. 그러면 국민주택이라는 개념도 이제는 바뀌어야 되는 것 아니냐. 요 얘기가 사실은 좀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오늘 우리의 주제도 사실 그렇게 또 보면 연장선상에 있는 거라고 그렇죠.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너무 사실 공감이 됐습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1인 가구가 제일 많은 도시입니다. 그리고 인구의 대부분이 서울에 있고 예. 물론 뭐 대부분은 아니고 4분의 1이라고 예, 볼 수 있지만 예. 결국은 이제 그 특히 도심부의 3, 40대 직장인들 중에 1인 가구가 진짜 많거든요. 이들이 이제 사실상 핵심적인 경제적인 생산력인 거죠. 국가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그렇게 본다면 1인 가구가 사실은 국가 생산력의 바탕이 되고 근간이 되는 겁니다. 물론 저출산 사회라고 해서 이 1인 가구를 이렇게 홀대해서는 되느냐. 네. 그러니까 사회의 흐름을 잘못 인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저는 정말 가족 형태를 다양화하는 게 저출생의 하나의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모든 정책 설계가 4인 가구에 이 표준화해가지고 맞춰졌던 측면이 있었는데 그런 시대는 이미 가버렸고 그렇다면 아이를 낳으라는 거잖아요. 근데 아이를 출산할 수도 있지만 이미 태어난 아이들을 제대로 건사하는 것도 사회적인 숙제이고 그래야 또 이 저출산 문제가 해결될 수도 있는데 프랑스 같은 경우에가 저출생 문제로 엄청 고민을 많이 하다가
많이 올라갔잖아요. 예. 그 이유 중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러 가족 형태를 인정했다라는 거죠. 비혼 가정에서도 아이를 양육하고 물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여론들을 들어보면 그러니까 범죄에 좀 이용하려고 아이를 뭐 성적으로 뭐 이런 문제 제기들도 있는데 그거는 어쨌든 제도 설계 상황에서 걸러내면 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고 그런 부분과 관련해서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마 그 정책 담당자는 이런 생각도 했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실제로 특히 청년 1인 가구가 사는 주거 형태를 보면 대부분이 원룸이고 원룸의 면적이라고 하는 게 많아야 실면적으로 5평 이내. 네. 그래서 방을 보면은 침대 놓고 장롱 놓고 조그만 책상 놓으면 꽉 끼는 더 이상 움직이지도 못하는 네네. 그런 원룸에서 사는 거 아니냐. 그거에 비하면 35제곱미터면 운동장이지 뭐. 이렇게 네. 생각했을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1인 가구 이퀄 청년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런데 그러니까요. 사실 1인 가구에는 노년층도 있고 그럼요. 노년층의 관점에서 본다면 거의 집에 있고 그런데 자꾸 이렇게 면적이 줄고 그러면 이 노인 가구의 삶 자체가 그러니까 공간이 제한되는 게 아니라 삶 자체가 제한되는 겁니다. 그 외에 30, 40대 혹은 50대 1인 가구도 많은데 그 변화의 흐름까지 반영이 안 된 거죠. 네. 제 취미 생활 중에 하나가 유튜브에서 전원주택 구경하고 인테리어 구경하는 게 제 취미 네. 생활 중에 저도 하나인데 그렇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알고리즘에 자주 뜨는 게 뭐냐면 원룸 꾸미기 네. 네. 이 동영상이 자주 떠요. 네. 그래서 코딱지만한 원룸을 어떻게 알차게 꾸며서 네. 넣을 거 다 넣고 살 것인가 해서 보면 기가 막힌 아이디어가 저도 되게 많이 많이 있어요. 봤어요. 사실 네. 그 일부 주제가 전혀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지만 연결이 됩니다. 모형책이 왜 팔리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모형책은 인테리어 소품인데 큼직한 스탠드나 아니면 뭐 공간을 좀 더 차지하는 다른 것들이 아니라 모형책이 정말 작잖아요. 예. 작고 예쁘잖아요. 아. 이 원룸에 꾸미기 아, 좋다는 공간 거죠. 효율성이 좋군요. 네. 그렇기 때문에 1인 가구가 많아지면 예. 모형책도 더 많이 팔린다는 거죠. 그러니까요. 결국은 그러니까 이제 원룸 꾸미기 막 이런 동영상이 막 도는 것은 결국은 현실을 반영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서 윈도우 시트를 설치하고 침대를 저기 뭐냐 벙커 침대에서 올리고 밑에다가 옷장 넣고 뭐 이런 아이디어가 막 수납.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원룸은 작다라는 딱 이 관념을 전제해놓고 뭐 모든 게 접근하고 있는 네.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하학적으로 분할을 해서 어떻게 배치할 것이냐 가구 배치. 황금 분할. 이런 지금 아이디어까지 네. 나오는 거죠. 그리고 사실상 원룸이 복층도 많고 네. 그다음 말이 원룸이지 사실상 거실과 주방이 분리된 투룸 형태 그건 혹은 원룸이면서 드레스룸이 따로 있는 형태 그런 모두 건 1.5룸이라고 합니다. 거실과 방이 네. 분리돼 있는. 근데 맞아요. 이런 것들도 그냥 광의의 원룸으로 포함시키기도 하거든요. 그렇게 본다면 이 35제곱미터 이하의 사실상 원룸은 조금 그 현재의 상황이 많이 고려가 안 됐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중간 정리라면 이런 얘기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건 공공임대주택이잖아요. 네. 그러면 공공임대주택의 주택 공급하는 주택의 평수, 그러니까 형태를 다양하게 공급을 하고 네. 그래서 특별한 어떤 그 사유가 없는 이상은 자유롭게 어떤 선택할 수 있게 하면 그게 최선이죠. 네. 그럼 여기서 이런 좀 논란이 빚어질 이유도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일단은 이게 기본 원칙이라는 데 대해서 부정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일단 요거를 좀 먼저 일단 1차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2차는 아까 장유미 변호사가 말씀하셨던 근데 이걸 원칙론이고 현실로 들어가면 제한된 재원에서 네. 얼마나 더 많은 공공임대주택을 제공할 것이냐라고 하는 현실적인 문제. 이를 그러니까 따지다 보면 또 이럴 수밖에 없는 측면도 있는 거 아니냐. 네. 요 얘기가 지금 나오는 거거든요. 결국 이 문제만 좀 풀리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근데 실제로 아마 선택권을 주는 건 어려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설계를 할 때 1인 가구 소득 얼마, 자산 얼마 거기에 딱 기준에 맞춰야 되고 2인 가구의 그 또 기준이 완전 다르고 해서 여러 그리고 이 1인 가구 이 요건에 들어 맞으면 딱 면적은 국가에서 정한 곳에 사실상 배분이 되는 형태여서 선택지를 좀 열어두게 되면은 이게 좀 혼란이 생겨서 그 정책 설계를 하기는 실제로 어려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이게 또 이제 지방의 주거 형태하고 수도권 그리고 서울의 주거 형태가 많이 차이가 나거든요. 그렇죠. 지방 같은 경우는 사실 1인당 주거 면적 크기가 이 수도권이나 서울에 비해서 훨씬 넓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이런 것 때문에 답답해 하시는 건 수도권 거주하는 1인 가구들. 네.
일 가능성이 높죠. 그러니까 워낙 또 지역마다의 특색이 다 다르기 때문에 이게 일괄적으로 딱 적용시켜서 생각하기가 좀 쉽지 않은 측면도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진짜 그러네요. 그게 사실 굉장히 크죠. 지방은 땅값도 싸고 네. 그다음 아직 면적도 많은데 가용 면적도 많은데 이걸 네. 전국적으로 일괄 적용을 해서 서울의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지방도 똑같이 네. 35제곱미터 혹은 뭐 세대 원수 2명은 44제곱미터 이하 이런 식으로 일괄 적용하는 건 무리가 있는 거죠. 그런데 근데, 아마 지방의 청년 주택은 아주 활성화되진 않았을 것 같아요. 인구가 지방에 너무 이제 청년층이 많이 좀 상주하고 있지 않고 서울 수도권에 좀 밀집해 네.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 근데 부분 그렇다고 근데 해서 그것도 아까 1인 가구가 단순히 네네. 청년뿐만이 아니라 노년층, 네네. 그다음에 요즘 40, 50대 1인 가구도 많고 고려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지금 숨은 그림이 하나가 있는 게 우리가 선거 때만 되면 대선 때든 총선 때든 공약 가운데 뭐 네. 주택 몇만 호를 공급하겠습니다. 많이 네. 나오죠. 이 가운데 공공임대주택을 몇만 호를 공급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대부분이 여기서 뭐가 나옵니까? 총량만 나와요. 네. 그러니까 숫자 몇만 호, 몇 개. 이것만 나오는데 여기서 뭐가 빠져 있습니까? 질이 빠져 있는 것이죠. 그나마 지금 그 질이 얘기되고 있는 게 청년주택을 늘리는 건 좋은데 도심지에 그리고 역세권에 청년주택이 없다. 요 얘기까지는 좀 와 있어요. 네. 선거 과정에서 그러니까 이야기를 하면 네. 근데 그러면 거기서 주거 공간의 쾌적성 요런 얘기까지는 아직은 안 나오고 있는 그래서 거죠. 러브 호텔을 청년 주택으로 뭔 바꿔서 얘기가 터지고 아니 그게 그렇게 돼서 청년들이 청년 주택을 받았는데 이게 과거에 그 러브 호텔이었던 거예요. 그 논란된 적 있어요. 네, 그걸 그래서 이거 너무 적응이 안 된다. 여기서 어떻게 실하는 거냐. 그렇죠. 매입을 해가지고 네. 청년주택으로 아마 그 신촌인가 어디였던 걸로 제가 네. 기억을 하는데 바꿔가지고 공급한다 했을 때 월드컵 때 그게 우후죽순으로 생겨났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요즘 이제 장사가 안 되니까 정부가 그걸 사서 바꿨다는 거죠. 그리고 이게 뭐 닭장이지 뭐냐 이런 네. 얘기 나오고 해서 그게 돼요. 그래서 이 청년들 사이에서 1인 가구들 사이에서는 공공 닭장 정책이라고 이렇게 비하 표현이 나오기도 그렇군요. 하더라고요. 실제로 네. 표현이 그렇게 나오고 네. 있어요. 그리고 이제 이 면적으로 제한을 해놓다 보니까 면적 기준에는 맞는데 사람이 살기 힘든 구조를 가진 것도 많습니다. 그렇죠. 하룻밤 자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기본적인 구조와 네. 사람이 오랜 시간, 생활하는. 기본적으로 생활하기 위해서 만드는 구조, 햇빛 채광량이라든지 공간 이동성이라든지 가구 배치를 위한 그 설계라든지 네. 이런 것 자체가 다른 거죠.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제는 좀 질을 신경 써야 될 때가 됐다. 이 말씀도 드리고 참 현실적 어려움은 솔직히 있어요. 이건 네. 단순 논리로 접근할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뭐냐면 수해가 발생했을 때 정부나 지자체가 그 얘기했죠. 이제 반지하는 주거 공간에서 빼는 걸로 정책을 가겠다. 네. 그럼 사실 아까 도시의 청년들의 1차적 주거 공간이 대부분이 어디였습니까? 반지하. 흑수저는 대부분이 반지하였어요. 반지하였죠. 그러니까 평수도 중요하지만 지상이냐 지하냐. 너무 중요하죠. 네. 뭐 공공 임대주택에는 물론 반지하가 없겠죠. 하지만 공공 임대주택만큼 더 중요한 게 그런 민간에서 이루어지는 데서 반지하 이런 것들을 없애면서 어떻게 유도할 것인가 이런 것도 좀 같이 좀 고민 좀 해야 된다. 네. 정책에 이런 것들도 좀 포함이 돼야 된다. 이런 얘기도 좀 함께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주문 사항은 좀 많죠. 네. 그런 점에서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씩 어떤 개선이 이루어지는 것 이렇게 뭐 볼 수 있는 거 네,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저출산 대책은 그냥 있는 것 조금 뜯어고친다고 효과가 있을 거라는 생각 자체를 안 해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전향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사실. 그러니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주제는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분 말씀 잘 들었고요.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김종배의 시선집중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물러가고 내일 아침에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